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송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보도와 외신 반응, 또 자유한국당 새 대표로 황교안 전 총리가 선출된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출발 640, 오후 2시 뉴스, 또 뉴스 포커스와 오후 1시 뉴스를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 회담의 준비 과정과 북미 정상의 이동, 회담 의제와 전망 등 회담과 관련된 소식을 다각도로 전했습니다. 출발 640은 지난달 25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북미 정상의 이동 경로를 촘촘히 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까지 열차로 중국 대륙을 종단 중이라고 전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다음 날 하노이행 비행기에 오를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평양부터 베트남 하노이까지 4,500km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하며 당초 베이징을 경유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김 위원장의 특별 열차는 그대로 텐진까지 내려갔다고 전하며 상징성 대신 실효성을 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탄 특별 열차가 텐진 해방교에서 목격됐다는 내용과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 인근 랑산성 동당역에서부터는 승용차로 이동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곧이어 하노이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내일 일찍 베트남 하노이로 떠난다고 남긴 글을 인용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역을 출발했다고 보도하는 조선중앙TV 뉴스를 삽입해 정보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날 오후 뉴스 현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실무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호텔 앞에서 기자가 스튜디오와 연결해 라이브로 리포팅을 했습니다. 기자는 실무 협상 나흘째 스티브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의 움직임,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놓고 양측이 어느 정도로 이견을 좁혔을지 최대 관건이라는 점 등을 전했습니다. 회담이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합의문의 얼개가 만들어졌을 테지만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 정상회담 직전까지 디테일한 부분을 놓고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하노이 외교 소식통은 북미 양측이 밀도 있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작년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보다는 훨씬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묵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지 숙소의 보안이 강화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전미 주지사협회 연회에서 매우 흥미로운 이틀 반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김 위원장과 견해가 일치한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뉴스포커스는 지난달 25일 오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 도착하기 하루 전 회담이 열리는 하노이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메트로폴 호텔이나 오페라 하우스뿐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한 멜리아 호텔에 인접한 호안기엠 호수 앞에 오픈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기자들 간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해 현장감을 살렸습니다. 호안기엠 호수의 전설을 소개하며 북미 회담의 의미와 연결지었습니다. 용왕에게 받은 보검으로 중국 명나라를 물리치고 나라를 세운 600년 전 베트남의 호족이 평화가 찾아왔으니 칼을 돌려달라는 용왕의 계시를 받고 보검을 호수에 묻었다는 전설이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비핵화 협상을 벌이고 있는 현재 상황과 유사하다고 리포팅을 해 마치 연성 뉴스처럼 시작하며 북미 회담이라는 경성 기사이지만 뉴스 시청자가 회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당 대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동 경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동 경로, 회담의 성공 요소 전망, 북미 실무회담 등의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김 위원장이 이틀 전 평양역을 출발해 절반 정도 일정을 소화했다고 전하며
베이징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남행하는 노선을 택한 것에 대해 이동 시간을 단축한다는 의미 외에도 북미 정상회담의 상대인 미국 측을 의식해 회담 직전에 중국 지도부와 접촉하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한 노선 선택이라는 해석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한 베트남에 도착하면 승용차로 하노이까지 이동할 전망이라며 베트남 현지 보도를 인용해 예측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이 국경 동당역에서 하노이까지 국도 1호선 170km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전면 차단했다는 보도와 베트남군이 전날 동당시와 하노이를 잇는 도로 주변에서 지뢰 탐지 작업을 진행했다는 현지 보도를 근거로 김 위원장이 차량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날인 26일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출처로 삼았습니다. 북미 정상이 공식 일정보다 하루 앞서 하노이에 짐을 푸는 셈이라며 김 위원장은 오전에 도착해 베트남 정부 관계자와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늦은 시간에 도착해 베트남 정부 관계자와의 일정을 바로 잡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담의 성격과 성공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난해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해 비핵화의 대가에 대해서 대화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맥락을 해설해 주었습니다. 그런 만큼 2차 회담에선 비핵화의 일정과 함께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회담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이룬 진전이 하노이에서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핵무기가 없다면 그의 나라가 신속하게 세계의 대단한 경제 강국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하노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 앞선 실무 협상에 대해서도 보도했습니다.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협상에서 결정될 정상회담의 의제를 가늠해줬습니다. 일단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정상 합의문에 어떻게 표현할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북한 대령 파괴 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면 연락사무소 개설, 평화선언, 제재 예외 적용을 통한 남북 경협 허용 등의 미국의 상응 조치가 포함됐을 것이란 분석을 전하면서도 북미 간 협상은 워낙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리포팅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오전에 뉴스포커스에 이어 오후 뉴스13에서도 하노이 현지 오픈 스튜디오에서 김정은 트럼프 하노이 입성 하루 전 현지의 분위기를 전했으나 대동소이한 내용과 구성으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뉴스13은 앞선 뉴스포커스와 마찬가지로 기자가 기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호안기엠 호수의 전설, 김정은 위원장의 이동 경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동 경로 등 대담의 흐름이 거의 유사했습니다. 뉴스포커스에서 다룬 북미 실무회담 부분이 빠지고 대신 회담의 성공 요소를 전망하는 부분에서 이날 오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점을 추가했지만 전반적으로 질문과 답이 동일에 의아했습니다. 뉴스포커스와 뉴스13에서 질문을 제시한 기자는 동일한 인물이었지만 답을 한 기자는 뉴스포커스와 뉴스13에서 각기 달랐는데도 답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같았습니다. 진행을 한 기자가 전설을 소개하거나 출연한 상대 기자에게 묻는 역할에 그친 점도 의문입니다. 방송 뉴스의 제작 특성상 사전 대본을 구성할 수는 있겠으나 뉴스의 오프닝과 클로징에 현장감 넘치는 라이브 뉴스를 표방한 점이 무색할 만큼 오전과 오후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뉴스를 전해 아쉬웠습니다. OTT와 소셜미디어 중심으로 뉴스 플랫폼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오늘날 발빠르게 포맷을 맞춰가야 하겠습니다. 30년 만에 사회자 없이 집단 진행 형태로 방송된 2019 아카데미 시상식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4일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지난달 22일 뉴스 03에서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의 화두가 다양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작품상 후보 절반에 성소수자 코드가 담겼고 넷플릭스 영화와 히어로 무비까지 이름을 올렸다며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멕시코 출신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멕시코 배우들과 멕시코 언어로 촬영한 넷플릭스 영화 로마는 작품상을 비롯해 최다인 10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다며 다른 영화제에서 넷플릭스 영화라는 이유로 외면됐던 로마를 아카데미가 후보로 올린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 최고상인 작품상 후보에는 흑인 히어로 영화 블랙팬서가 포함됐고 그린북, 바이스, 더 페이브릿 등 동성애 코드를 담은 영화가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성소수자, 흑인, 넷플릭스까지 껴안은 것인데 작품상 결과로도 연결된다면 다양성 면에서 기록적인 시상식이 된다며 백인 영화인들만을 중심으로 치러진다는 비판을 받아온 아카데미 시상식이 달라지는 부분을 짚어줘 의미가 있었습니다. 출발 640은 2월 25일 새벽 윤창호법 시행 2달이 됐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을 보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단속이 취약한 오전 시간대나 주거지 인근 단거리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으로 새벽 시간대 뉴스에 유용한 내용을 편성해 돋보였습니다. 내용과 보도 시기는 적절했으나 기사를 구성하는 방식은 좀 더 세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해당 보도는 배우 안재욱, 배우 김병옥의 음주운전 적발을 예로 들며 사람들의 인식이 여전히 안일하다고 지적했으나 바로 전날 LG 트윈스 윤대영 선수의 오전 시간대 음주운전 적발 사건, 경찰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검사를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비롯해 음주 뺑소니로 예비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은 언급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배우 안재욱, 김병옥 사건보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은 빼놓은 채 유명 연예인의 사례를 제시하는 방식이 갖는 위험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오전 시간대 음주운전 사고 통계를 그래픽과 함께 제시해 시각 정보를 잘 활용하였으나 출처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아젠다인 만큼 향후 보다 촘촘한 기획 기사가 마련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의 서구일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24일 저녁 7시 30분에 방영된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스페셜은 이 시대 우리 사회 현상을 다양한 시각과 독특한 시선으로 짚어내고 올바른 대안의 길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2019 도쿄 3.1 독립선언서라는 주제로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쿄의 신오쿠보에 위치한 고려박물관에서 무언가 분주하게 준비 중인 모습으로 시작됐는데요. 한국 사람들과의 오랜 교류를 통해 얻은 귀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 1년 반 동안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사람들에게 3.1운동 100주년을 알리기 위한 전시회라고 합니다. 고대 한일 관계부터 3.1운동 과정, 당시 신문 보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리된 내용 중 당시 일본 신문에 3.1운동은 폭동이라고 정리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본 국회 도서관에서 구한 내용이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왜곡된 역사적 사실들이 있을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시에서는 특별히 3.1운동 후 100년 동안 이어진 한국의 민주화 역사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조목조목 정리해놨습니다. 그중 촛불혁명 내용까지 정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 고려박물관은 일본 전역에서 700여 명의 회원들이 연회비 5,000엔씩을 내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활동가들은 교통비 정도만 받고 모두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곳과 인연을 맺게 됐을까요?
고려박물관 회원들은 모두 각자의 사연으로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昔朝鮮で仕事をしてたんです。3.1運動のことを知るにつれて、ああ自分の家も 고려박물관이 시작하게 된 계기는 29년 전 한 제1교포의 신문투고 때문이라는데요. 식민지 시대에 억울하게 희생된 조선인 강제징용자를 위한 위령탑과 일본에 있는 조선 미술품을 전시할 장소를 만들자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する人たちとその当時はまだまだかなり対立があった。でその両方の方と日本人と 일본에서 북한을 뜻하는 조선이라는 말을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국박물관이라고도 할 수 없어 결국 고려박물관이라고 이름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고려박물관으로 이름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전시장 한켠에서 시 한 편을 볼 수 있었는데요. 1910년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후 일본과 조선이 같은 색으로 표시된 지도가 나왔는데 일본 이시카와 다쿠보쿠가 조선 지도를 검게 칠하며 쓴 시라고 전해진다는데요. 검게 칠하며 쓴 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제국주의 성향을 지녔던 이시카와 다쿠보쿠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을 이해한다는 시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탑골공원은 100년 전 전국으로 만세 소리가 시작된 곳이라는데요. 서울 탑골공원입니다. 조선 사람 4천여 명이 이곳에 모여 대한독립 만세를 3달 넘게 외치며 전국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조선 사람 4천여 명이 이곳에 모였고 여기서 퍼져나간 대한독립 만세 물결은 3달 넘게 전국을 뒤덮습니다. 단국대학교 한시준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80% 민족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한국 민족처럼 이렇게 전 민족이 일어나서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2월 26일 보성사에서 인쇄된 2만여 장의 독립선언서는 3.1운동 당시 전국에 뿌려져 나라를 빼앗긴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는데요. 이 숭고한 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려야겠다고 나선 단체가 바로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라고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독립운동에 대해 다시 한번 올바른 내용과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세계 인류란 말을 쓰고 인류의 행복, 번영, 평화, 도의 이런 걸 썼다는 건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국한문 혼용으로 쓰여진 독립선언서 원문을 한글운동가 정재환 씨가 쉬운 현대 한국말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쉬운 현대 한국말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21세기 한글판 독립선언서를 만든 뒤 8개 언어로 번역까지 했다고 하니 쉽지 않은 일을 해낸 그 열정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번역된 독립선언서를 정재환 씨,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그리고 스페인, 프랑스, 미국, 중국 사람들의 낭독을 들으니 당시의 굳은 신념과 마음가짐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독립선언서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통해 저도 독립선언서에 대한 내용을 다시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 시민들이 독립선언서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것을 보니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공부하며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小説かなんかですか? 3.1っていうのはさ 그중에서도 한국에 대해 미안해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일본 시민들의 모습을 보니 한 발자국 역사에 대한 왜곡되지 않은 사실에 다가갈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베 총리는 전쟁 가능 국가로 헌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전쟁 포기를 명시한 헌법 구조를 고쳐 군대를 보유한 국가가 되겠다는 내용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이런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아침 지난 2월 6일 다시 고려박물관을 찾아갔는데요. 그동안 준비한 전시회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일본 노부부가 먼저 전시회장을 찾았는데요. 노부부는 설명을 들으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일본인들이 3.1운동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었습니다. 숫자 9의 그림이 그려진 가방을 든 어르신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 헌법 9조의 9라는데요. 평화 헌법인 9조를 지키자는 의지의 표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라다 교코 씨의 진심 어린 인터뷰와 의미심장한 내레이션으로 영상의 끝을 마무리했습니다. これからの特に若い人たちなんかとの間で仲良くする上ではとても素晴らしいなと思います。 100년 전 세계 평화를 꿈꾸던 조선의 독립선언서가 바로 이곳 도쿄에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내용 가운데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제가 가장 인상에 깊었던 내용은 번역된 독립선언서를 음악과 함께 낭독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모든 영상에 빼놓을 수 없이 기억에 남지만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부분이 제 마음을 울리고 다시금 역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줘서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의 서구열 학생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ell, I can't tell you. I mean, it might be soon, it might not be for a long time. I can't tell you. I would hope it would be soon. 모든 핵시설을 우리가 이번에 용구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하기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지만 여기에 대한 그 미국 측이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다시 미국 측에 차례지겠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하기 힘듭니다. Unbelievable potential, but we're going to see. 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별다른 합의 없이 종료되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난 배경 등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장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된 건데요. 네.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한반도 미래를 결정할 세계의 담판에서 북미 정상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돌아선 데에는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기회에 가져온 플러스 알파 리스크가 북측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정상회담 결렬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 시점에 옵션 여러 개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회담이 결렬된 가장 큰 이유는 제재가 바로 이슈였다고 합니다. 또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미국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미국은 영변 핵시설뿐만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플러스 알파의 비핵화 조치를 추가로 요구한 것도 회담 결렬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었다고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또 1일 오전 12시 30분경 리홍호 북한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 베트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리홍호 북한 외무상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고 일부 해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북측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원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발언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원칙과 원칙이 맞부딪힌 상황에서는 합의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정치적 결단을 하거나 아니면 딜의 크기를 줄여서 타협을 해야 하는데 북미 두 정상은 이를 거부하여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국민일보는 결국 현실화되지 못했던 환상의 영화 롤러코스터 같았던 하루였다면서 화기애애했던 오전 회담 분위기에서 갑자기 회담 결렬이 된 것에 대한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합니다. 중앙일보도 김정은만 투명 물잔, 트럼프는 기자단과 갈등, 결렬된 회담 이상 조짐이라는 기사를 통해
회담 결렬 소식을 전했고요. 특히 조선일보는 과연 김정은에게 시간은 있을까라는 기사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앞으로 미국과의 담판이 쉽지 않을 것이며 김정은의 다음 선택이 비핵화인지 아니면 버티기를 취할 것인지를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북미 회담 결렬 소식에 청와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는 북미 회담 결렬 소식에 당혹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회담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도 내놓았는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저녁 대변인 논평을 내며 북미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에 대한 분명히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회담 결렬이 곧 북미 간과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 주목하며 양국과 소통하겠다고 언론에 전하고 있습니다. 북미 회담 결렬로 남북 관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남북 관계 발전을 기대를 하면서 많은 사전 준비를 했는데요. 특히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와 철도, 도로 연결, 산림협력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북미회담 결렬로 당분간 남북 교류 사업은 멈출 수밖에 없고 설상가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온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여당의 민주당 이해창 대표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랬는데 아쉽다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말한 것처럼 몇 주 내에 새로운 진전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안타깝다면서 우리 정부는 장밋빛 환상만을 이야기했지 실제 북핵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우리의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반해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북미 대화의 불씨를 다시 한번 피워올리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나설 때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번 회담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려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일본과 중국에서는 각각 상반된 언론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협상의 결렬을 선택한 미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갔는데요. NHK는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배드딜을 하는 것보다 노딜 낫다는 방향으로 미국과 조정을 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북한과 미국이 계속 대화를 이어가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신화통신 등은 지난 1년간 한반도 정세는 중대한 전개를 맞았다며 대화와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룩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내용을 전했습니다. 중국 CCTV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핵 담판 결렬에도 한반도 비핵화 과정은 매우 긴 여정이고 미국은 이 여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이번 회담 이후에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도움이 매우 컸다고 말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앞으로 북미 관계 전망하는 부분인데요. 중국은 북미가 파국으로 치닫을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일 관계 개선이 틀어질 경우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에 나설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안이한 북미 간 타협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납치 문제 등의 의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이제 다시 긴 여정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예, 대다수의 언론들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속보성과 현장성을 강조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회담의 의제와 협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회담 내용과는 개연성이 없는 뉴스만이 넘쳐났습니다. 우리 언론의 심층성, 전문성이 사라진
신변잡기한 뉴스만이 부각된 보도는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언론은 한반도 비핵화 및 영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미 회담의 정확한 사실과 분석 보도, 전문가의 분석 보도, 해외 외신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이장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이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